주둥이를 마주하고 누워있는 낯선 유물들.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토기 유물 중에선 가장 큰 것이다. 이 커다란 토기 유물 속엔 본래 시신이 들어있었다. 삼국시대 사용되던 옹관인 것이다. 이 옹관 속엔 역사에서 사라졌던 한 왕국의 흔적이 들어있다. 옹기로 만든 관, 즉 옹관입니다. 이런 옹관은 신석기 시대 때부터 이 유아나 어린아이의 무덤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시신은 이렇게 안에다 넣어두게 되는데 비교적 아주 손쉽게 주검을 처리하는 매장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을 한번 보시죠. 어린아이용에 불과한 옹관이 갑자기 이렇게 커집니다. 이 전라남도 영산강 유역에서 발굴된 대형 옹관입니다. 크죠? 이 원래는 두 개 대형 토기를 합쳐서 사용합니다만은 이것 하나만 하더라도 재가 들어가고도 남습니다. 이 고분 속에 묻혀 있는 옹관은 그 하나가 1m 70을 넘습니다. 거기다가 저쪽에 있는 저런 작은 옹관까지 합쳐지면 그 길이가 3m를 넘게 됩니다. 유화나 또 뼈만 간추려서 묻는 그런 관으로 사용되던 옹관이 이렇게 갑자기 거대해지면서 독특한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든 이런 대형 옹관 속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 것일까요? 목포대학교 박물관. 가을 옹관 특별전을 위한 준비 중이다. 완전 다 했어. 박물관 수장고에 있던 옹관을 전시실로 옮기기 위한 작업이다. 지난 99년 전남 무안 구산리에서 발굴된 유물이다. 젊은 사람들 이쪽으로 와서 좀 도와주세요. 만들어진 시기는 4세기 정도. 높이 1m 64cm. 그리 키가 큰 편은 아니지만 폭이 넓어 무게가 많이 나간다. 여섯 명이 함께 들어야 겨우 움직일 정도인 이 옹관은 하나의 무게가 300kg인 대형 옹관이다. 이쪽으로 많이 왔다. 그대로 와서 그대로. 이 옹관은 두 개가 합쳐져 하나의 관으로 사용되는데 나머지 하나를 합치면 길이가 3m 13cm에 달한다. 잠깐 이쪽 좀 더 도와주세요. 이쪽이. 대형 옹관은 비슷한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 그 모양새는 차이가 많이 난다. 몸체에 구멍이 나 있기도 하고 마주대는 두 옹관의 크기가 서로 차이 나기도 한다. 예, 이 옹관이 3세기의 전형적인 옹관입니다. 보시면 그 구연부 쪽이 넓게 이렇게 바라지지 않습니까? 이런 나팔형 모양을 가진 옹관은 당시 그 일상생활 용기를 그대로 본따서 만든 형태이거든요.
보시면 이런 나팔형 모양의 이런 입구를 가진 이런 옹관들이 3세기 옹관들이 쭉 배열되어 있습니다만은, 근데 4세기경이 되면은 몸체에 이런 그 둥근 그 구멍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주둥이 바로 아래에 이런 그 하나의 단을 가진 이런 형태의 옹관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보시면 저 4세기 중반경이 되면 이제 약간 그 옹관으로서 면모를 갖추기 시작하거든요. 대형 옹관이 시작되는 3세기. 큰 항아리 2개를 합쳐놓은 상태와 별 차이가 없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모양이 변화하기 시작한다. 한 개의 옹관에 시신이 모두 들어갈 정도로 커지고 U자 형태의 매끈한 모습으로 바뀐다. 지금 현재 보시는 이 옹관이 그 4세기대의 전형적인 옹관입니다. 보시면 비교적 많이 대형화돼 있고요. 그리고 뭐 충분히 한 사람의 시신을 안치했을 정도로 그 공간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저희들이 대옹이라고 표현하는 이 커다란 쪽의 옹관과 소옹이라고 표현하는 그 작은 쪽의 옹관이 거의 비율이 비슷한 형태가 이 시기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5세기 이후가 되면 이 지역의 그 독특한 그 옹관의 형태가 뭐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대옹 쪽의 규모가 굉장히 커지고 소옹 쪽이 작아지는, 서로 비율이 서로 많이 달라지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 그 시신을 안치할 때 간혹 그 목관을 쓰거나 또는 목관 없이 바로 시신을 안치하고, 그리고 소옹으로 집어넣고 완전히 진흙으로 밀봉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입니다. 이 시기의 옹관 또 하나 특징은 그 기존에 보이지 않던 그 묻힌 사람의 그 신분을 상징하는 여러 가지 위세품들, 예를 들면 보검이라든가요, 또는 무기류를 같이 부장하는 것도 역시 이 시기의 독특한 하나의 특징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차근차근 변화해 온 옹관. 겨우 시신을 펴서 넣을 정도의 소형에서부터 목관을 내부에 넣을 수 있을 정도로 대형화된 옹관까지 다양하다. 옹관은 이 지역의 발달 과정을 그대로 담고 있는 유물인 셈이다. 이런 거대 옹관을 어떻게 만들고 누가 사용했는지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이 대형 옹관은 특이하게도 이 특정한 시기 또 특정한 장소에서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옹관이 사용된 시기는 3세기에서부터 6세기가량이 됩니다. 그러니까 서기 200년부터 시작해서 서기 500년에 어느 시기까지 사용이 됐다는 이야기인데, 자, 이쪽으로 한번 보시죠. 이런 옹관이 출토된 지역은 이 전남, 이 나주를 중심으로 하는 영산강 유역입니다. 이 전라남도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국 어디에서도 이런 옹관이 출토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같은 시기에 세계 어느 곳에서도 이런 모양의 옹관이 만들어지고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옹관 파편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어휴, 아주 묵직합니다. 이 정도의 두께로 2m나 되는 그런 옹관을 만들었다는 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자, 실제 이런 옹관을 어떻게 사용하고 또 어디에서 존재했는지 영산강 일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고 작은 고분들이 늘어서 있는 나주시 반남면. 자, 지금 여기 뭐 숲이 있습니다만 이쪽 지금 산소 있지 않습니까? 이 지역 어디에서나 고대 옹관의 파편을 만날 수 있다. 좀 더 뭐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마을 뒷산. 농로를 만들기 위해 잘라낸 한쪽엔 옹관의 파편이 그대로 노출돼 있다. 이곳이 옹관 고분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부가 쭉 연결돼서 아마 이쯤에서 지금 엉덩이가 깨져 나가지고, 그래서 엉덩이가 깨져 나오고 지금 안쪽으로 쑥 들어갈 겁니다. 아마. 이건 뭐 형태는 거의 잘 남아 있는데. 옹관의 파편이 흩어져 있는 언덕 부분에 비교적 모양이 잘 남아 있는 옹관 한 기가 노출돼 있다. 불광선 안쪽에는 옹관 직접 묻었던. 대형 옹관이었다.
옹관 자체가 여기 처음 묻힐 때 형태는 양쪽 주둥이를 서로 맞댄 그 합구형인데 그 합구형에 지금 현재 노출된 부분은 그 엉덩이 부분 저부입니다. 그래서 저부가 단위부 꽤 깎여 나가고 일부 바닥 부분 일부가 지금 남아 있거든요. 5세기 무렵에 잘 만들어진 옹관이다. 1500년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봉부는 깎여 나가고 고대인들의 시신이 들어있을 관은 그대로 외부에 노출돼 버린 것이다. 이 시야 좀 있죠? 보시면 예. 이런 기아가 이렇게 아 나왔어. 이게 이쪽에서 여기서 나왔습니까? 나왔습니다. 여기서. 예. 근데 나와서 내 쩔이 버렸어요. 예. 이런 뒤틀에 나와서 버렸다고 이런 기아가 이런 기아가. 이게- 무너진 기아제. 예. 예. 그래 그래서 연료도 까고 말았어. 그러고 뭔가 모르고 무조건 이거 나온 게 그냥 저기다 딱 버렸지. 예. 인근의 대안리 방우마을. 고추밭으로 가는 길 옆에도 옹관이 하나 드러나 있다. 옹관 바닥이고요. 바닥이고 위로는 아직 저 안쪽으로는 살아 있을 걸로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내부에 아주 작은 뭐 토기들 한두 점 정도는 놓여 있는 그런 그 형태의 옹관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아마 뭐 토기편이라든가 그런 기타 여기 옹관에 부장되는 유물들이 없는 것 같아서 보면 안에 내부에 아직 그 묻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파괴가 진행 중인 방우마을의 옹관고분. 취재팀은 이 옹관을 발굴해 매장 상태를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다. 2주일 후 반남면 방우마을 파괴 옹관묘에 대한 긴급 발굴이 시작됐다. 나주시청과 동신대박물관의 협조로 발굴 허가를 얻고 발굴에 들어간 것이다. 이곳도 이미 오래전에 도굴이 돼 있었다. 지금 현재 노출된 상태는 그 대부분 다 파괴돼 가지고 바닥만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대옹 쪽에 이쪽 부분인데 대옹이 지금 여기서부터 그 옆으로 나타나는 이 방향입니다. 근데 대부분 도굴레가 대옹 부분 윗부분이 대부분 다 유실돼 있고요. 나머지는 그 바닥만 남아 있습니다. 저희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저 앞에 이 부분도 지금 그 바닥만 노출돼 있는데 더 상당히 큰 옹관 같습니다. 구현이 여기입니다. 구현이 이쪽이구나. 이쪽인데 여기서부터 지금 저기까지만 하면 막 1m 한 50 정도. 여기서 나오는 게 저기 옹관 편들 한번 보시죠. 지금 구현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한 10cm, 7, 8cm, 10cm 가까이는 큰 옹관이고. 이 옹관 편으로 본래 옹관의 크기를 그려보면 옹관은 지름 1m 20cm 가량의 대형임이 드러난다. 이 정도 상당히 입구가 이 정도 나오게 되나요? 네, 이 정도는 될 거예요. 상당히 큰 아주 초대형. 바닥이 남아있는 옹관엔 유물이 남아있을까? 옹관 내부의 흙을 조금씩 걷어냈다. 유물이 남아있었다. 옹관 바닥 부분에서 잘 만들어진 항아리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바닥을 정리하자 부장용으로 만든 작은 철기가 나왔다. 형태가 완벽히 남아있는 항아리 한 점과 녹이 슬어 형태를 확인할 수 없는 큰 칼 한 점, 그리고 작은 칼 한 점이 출토되고 바닥 흙 속에선 미세한 옥이 출토됐다. 이 옹관은 심하게 파괴됐지만 원래는 큰 것이 1m 70cm, 작은 것이 1m 30cm로 나타나고 합쳐진 길이는 2m 70cm였다. 한 270 정도. 지금 파괴가 심했지만 한 270. 큰 옹관 속으로 작은 옹관이 30cm가량 들어가 겹쳐져 있고 접합 부분은 점토로 채워져 있었다. 옹관은 점토로 밀봉된 형태였다. 전체 2개의 옹관이 확인됐다.
봉부는 깎여 사라졌지만 이곳도 고분이었던 것이다. 흔히 말해서 지금 이제 둘러보더라도 저런 야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구릉의 말단부라든가 이런 야산 대부분 다 이런 고분들이 형성된 것 같습니다. 아마도 여기뿐만 아니라 반남면의 뭐 전체 지역, 뭐 영산릉 유역은 어디 구릉에도 대부분 온관들이 분포되고 있기 때문에 구릉마다 옹관이 발견되는 나주 반남면 일대. 여기엔 대규모의 고분군이 있다. 고분의 규모는 거의 신라 왕릉과 비교될 만큼 거대하다. 이 고분들도 모두 옹관을 사용하고 있다. 1917년 발굴 당시 사진을 보면 이 고분 속엔 몇 개의 옹관이 나란히 놓여 있다. 모두 옹관 마지막 단계인 5세기의 U자형 전용 옹관. 그런데 이곳 옹관 속에서는 여러 점의 소형 항아리와 함께 환두대도와 금동관이 출토되어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발굴이 끝난 지 80년이 지났지만 이 옹관 고분의 실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 거대한 고분이 밀집한 나주 반남면. 5세기 무덤으로 추정되고 있는 이 옹관 고분들은 한국 고대사에 풀리지 않는 의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다. 외형적으로 직경이 30m에서 50m 달하는 대형 원분, 또 한 변이 뭐 40m, 50m에 달하는 대형 방대형분, 이런 고분들이 역사적으로 한 정치체의 도읍지가 아닌 지역에서 나타난 예로는 여기뿐입니다. 모든 역사책은 전남 나주 지역이 백제의 영토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백제 근초고왕이 정복하여 편입된 영토란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간단치만은 않다. 영산강유역의 고대 사회에 대해서는 그전에는 백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치부하고 말아버렸는데 80년대 후반부터 이 고고학적인 연구 성과가 축적이 되면서 이 백제하고는 다른 어떤 그런 문화 혹은 이 세력권, 이 정치 세력권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것에 상응하는 하나의 그 문헌 자료가 없어요. 문헌 자료는 없는데 이게 그 하나의 고고학적 자료는 백제와 구분되는 그런 자료가 굉장히 많이 축적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도대체 뭐냐? 그래서 확정적으로 이야기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건 미스테리, 하나의 수수께끼로 일단 설정해 놓고 그 미스테리와 수수께끼를 풀어 나가기 위한 그런 노력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옹관이 출토되지 않았다면 이곳은 그냥 평범한 백제의 한 지방 영토였을 것이다. 그러나 백제와 너무 다른 이 옹관은 영산강 지역을 수수께끼의 영토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한 무덤 속에 10여 개 옹관이 묻혀 있는 나주 반남면의 신촌리 구호분입니다. 이 고분은 근처에 있는 다른 고분에 비해서 그리 큰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고분 속에 묻혀 있는 옹관 속에서 아주 특이한 유물이 하나 출토가 됐군요. 바로 금동관과 환두대도입니다. 이 두 가지의 유물은 어떤 권력의 존재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금동관을 쓴 사람이 이 지역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옹관 속에 금동관이 들어있었다. 그것은 이 옹관은 이 지역의 지배자의 관으로 사용된 아주 중요한 유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유물이 발견된 이 지역이 어떤 사회였는지 지금까지는 구체적으로 그 실체가 드러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역사서에도 이곳에 어떤 국가가 존재했고
또 어떤 사회가 존재했었는지 명확히 밝혀주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땅 속에 남아있는 흔적으로나마 짐작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헌이 없는 온관 고분군을 만든 집단의 실체를 밝혀줄 아주 중요한 단서가 최근에 발굴이 됐습니다. 나주시 오량동 나즈막 한 언덕. 공원 묘지를 만들기 위해 흙을 깎아내던 공사가 갑자기 중단됐다. 유적이 발견된 것이다. 하얗게 선이 그려진 곳이 바로 토기를 구워내던 흔적이다. 그런데 가마는 한 기가 아니라 여러 기가 나란히 늘어서 있다. 가마 속엔 여러 종류의 토기 파편들이 나타났다. 전면 발굴이 아닌 단순 시굴 조사에 불과했지만 이 유적은 많은 학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아마 그 금년도 2001년도에 들어서 발굴이 이루어진 대한민국의 어느 그 유적지보다도 가장 중요한 그런 그 유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걸 갖다가 지금 목포대하고 동신대학 두 대학에서 이제 참여를 보고 있습니다만은 본격적인 그 발굴 계획을 세워서 그야말로 그 국가가 참여하는 그런 그 대대적인 발굴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본격 발굴이 진행되기도 전에 이곳이 국가 사적으로 지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바로 이 가마 속에서 발견되고 있는 또 다른 유물, 즉 옹관 파편들 때문이었다. 가마 안에서 발견된 옹관 파편은 그동안 제작 과정이 전혀 밝혀지지 않고 있던 옹관이 바로 이곳에서 만들어졌음을 밝히는 중요한 단서였다. 이곳은 최초로 확인되는 대형 옹관 가마 유적이었다. 지금 현재 그 가마 안에 옹관을 넣고 바로 굽던 그 자리가 바로 이쪽입니다. 소성실 되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목탄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에 장작불을 댔던 바로 불을 댔던 그 연소실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장작불을 대기 사람들이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그 장작을 넣고 하는. 그래서 그 움직이는 작업장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옹관 가마 내부에서 발견되는 두꺼운 옹관 파편은 주변의 고분에서 사용된 옹관과 같은 것이다. 가마의 벽 쪽으로 나란히 놓여 있는 옹관편은 옹관을 구울 때 옹관을 받쳐주던 받침대로 사용된 것이다. 이곳에서 확인된 가마는 모두 17기. 모든 가마터마다 옹관 파편이 발견된다. 대규모의 옹관 생산단지가 있었던 셈이다. 이쪽 보면은 이제 이게 바닥입니다. 바닥이요 굴뚝으로 올라가는 바닥인데요. 그 윗부분 천정들이 무너져 갖고 이렇게 쌓였던 그런 부분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건 더 많은 조사를 한다면은 확실히 뭐 밝혀지고 이 가마뿐만 아니라 저 낮은 지역에 아마도 그때 당시에 옹관을 만들어 제작했던 공방이라든가 아니면 점토 채굴장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밝혀지면은 아마도 영산강 지역 모든 옹관들의 실마리가 풀릴 것 같습니다. 거대한 규모의 옹관은 과연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 것일까? 규모가 큰 대형 가마를 가지고 있는 여주의 한 옹기 장인을 찾았다. 7대째 옹기를 만들어 오고 있는 옹기장 김일만 씨. 그러나 제작진이 내민 옹기 파편에 이 정도의 옹관 제작은 현재의 기술로도 어렵다고 했다. 예. 근데 이 정도 같은 경우에는 불을 엄청 오래 떼야 돼요. 이게 폭이가 이게 1m가 넘나면요. 키 높이가 2m인가 뭐 얼마나 나요. 거기다 이거 올리면 그냥 주저앉아요. 네. 금방 안 되는 거예요. 네, 예. 이게 말려야 돼요. 이게 말른 다음에 또 올리고 또 하고 또 네. 이렇게 갖고 가야지.
옹관과 같은 두께로 흙을 쌓았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겨날까? 높이 1m 30cm가량의 소형 옹관을 만들어 보기로 했다. 보통 옹기의 경우 그 정도라면 1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일이다. 그러나 작은 옹관의 제작도 옹기 만들 때와는 달랐다. 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기 때문이다. 이 안에 먹었어. 옹관의 목 부분에 금이 생기기 시작했다. 목 윗부분의 흙무게 때문에 내려앉기 시작한 것이다. 여기가 말린 상태는 여기는 되는 건데 이게 안 말리니까는 여기 막 접시다 이렇게. 2m 옹관을 구워낼 수 있는 가마는 현재 전국 어디에도 없다고 한다. 가마가 있다고 해도 옹관 하나를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은 최소한 한 달가량. 모든 과정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 정도 두꺼우면 열을 내게 보름 돼야 돼.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릴게. 맨 첫 번에는 연기만 피는 거예요. 첫날은. 그리고 그 뒤날 가보면 이게 미지근해야 돼요. 이게. 그리고 그 뒤에 가면 좀 따뜻하고 그러면 뜨뜻한 데 자꾸 해야지. 거기서 뜨거운 데다 불 지르면 그냥 이게 터져 버려요. 이거 온도가 이게 불이 먹어야 돼요. 자꾸 이제 뜨겁고 뜨겁다 보면 조금 더 뜨고 더 뜨고 그러면 그렇게 하면 간다고. 오늘날에도 만들기 힘든 대형 옹관을 영산강 지역에선 5세기에 이미 만들고 있었다. 천도가량의 고온으로 두껍고 단단한 옹관을 만들어내는 일은 오늘날에도 특수한 기술이 있어야 가능하다. 흙을 쌓아 올리는데도 당시엔 다른 방식이 사용됐다. 지금 이제 이 용관이 2m에 이르거든요. 이 용관 정도라면 아마 그 소옹, 저희들이 말하는 그 소옹이라고 표현합니다만 작은 쪽의 관 부분과 서로 맞댔을 때 거의 3m 정도 되는 아주 대형의 용관입니다. 보시면은 그 바닥 쪽 아주 두툼한 바닥 쪽이 있고요. 바닥에서 좀 한 20-30cm 올라가서 또 단이 하나가 지고 단이 하나 집니다만 이런 형태의 그 점토판을 하나하나 쌓아 올려서 옹관을 제작하게 됩니다. 옹관은 그 무게 때문에 물레를 사용해 제작하지 못하고 점토판을 이어붙이는 형식으로 제작됐다. 물레를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막대기와 실을 이용해 둥근 형태를 만들어 나간 것으로 추정된다. 한 단을 붙이고 어느 정도 마르면 그 다음 단을 붙여 결국 2m까지 흙을 쌓아 올린 것이다. 대형 옹관 가마가 발견된 나주 오량동. 이곳 언덕 전체에 가마가 발견된다. 부분적으로 확인된 가마는 모두 17기지만 전체 100여 기가 넘게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가마는 나란히 질서정연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많은 가마가 동시에 가동됐음을 보여준다. 토기와 옹관이 함께 구워지던 5세기의 대규모 산업단지였던 것이다. 옹관 가마가 집중적으로 나타났다는 점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이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옹관 가마의 생산 체제가 완성이 됐고 또 대규모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옹관의 수요에 맞춰서 그 공급을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또 그렇게 함으로써 어떠한 옹관을 축적했던 전문 집단이 있었다는 면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옹관은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만들어 사용한 것이 아니라 기획 생산된 것임이 밝혀졌다. 이 대규모 생산 시설의 존재는 영산강 지역이 고도로 발달한 분업 체계가 이루어져 있었고 이 산업단지를 장악한 세력이 있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5세기 이곳에서 만들어진 옹관을 공통적으로 사용하던 전남 영산강 일대는 이미 하나의 통합된 사회로 발전해 있었던 것이다. 특이하게 이 무덤 속에 옹관을 사용하고 있는 이 영산강 지역. 그런데 이 옹관만 특이한 것이 아닙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은 이 무덤이 삼각형이 다 있습니다. 또 저 뒤에 보면 사각형도 있습니다. 무덤은 둥글다라는 생각은 이곳에서는 어울리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마치 이 특이한 무덤의 전시장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곳을 제외한 전국 어디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무덤이 발견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무덤 속의 형태도 아주 특이합니다. 여러분은 아마 시신은 당연히 땅속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이곳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치 시신이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이 무덤 중간에 이렇게 안치를 하게 됩니다. 또 한 사람만 매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층을 이루어서 안치를 하게 됩니다. 왜 이런 무덤들이 만들어졌을까요? 길이 40m에 이르는 고분들이 밀집해 있는 만가촌 고분.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삼각형이 서로 엇갈리게 배치된 형태다. 현재 발굴이 진행 중인 한쪽에선 옹관이 나타나고 있다. 대형 옹관이 처음으로 사용되던 시기의 무덤이다. 이번 발굴은 대형 옹관이 등장하게 되는 이유와 삼각형 무덤이 만들어지게 된 과정을 함께 밝힐 수 있는 중요한 발굴이다. 중심되는 인물이 죽으면은 새로운 무덤을 만들되 어느 정도 정연한 형태를 띠고 있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와 관련된 사람이 죽으면은 따로 분구를 만들지 않고 거기에 잇대서 추가장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렇게 길다란 그런 형태를 띠게 됐다고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전남 지역의 무덤이 독특한 모양을 나타내게 된 이유는 추가장이다. 한 무덤에 한 사람만을 매장하는 것이 아니라 차례로 여러 사람을 묻다 보니 무덤의 형태는 다른 지역과 많이 달라지게 된 것이다. 만가촌 고분의 옹관은 대형 옹관의 기원으로 보여지는 3세기 초 양식이다. 나무관 대신 사용된 것으로 시신을 펴서 옹관 속에 넣을 정도의 크기를 갖추고 있다. 이 옹관과 함께 나무관의 흔적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만가촌 고분은 대형 옹관이 왜 나타나게 됐는가 하는 의문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초기에는 목관으로부터 출발을 했던 것이 아마 추가장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목관이 썩어 붕괴되고 시신이 훼손되는 것을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목격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보면서 시신이 훼손되지 않은 그런 관을 찾았을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술력이 뒷받침이 됨으로써 대규모 옹관을 쓰게 되지 않았는가. 저는 그런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목관은 유기 물질이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썩어 없어지지만은 옹관은 세라믹 제품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충격이 가해지지 않은 한 한국 불변인 것이죠. 그래서 옹관이야말로 시신을 가장 완벽하게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는 당시로서는 유일한 길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옹관 고분은 그 형태를 계속 발휘해 나간다. 대한리 고분은 변형된 사각형의 형태를 띈다. 옹관 고분이 최고로 발달된 모습을 보이는 5세기에는 원형이나 둥근 사각형 등의 정연한 모습을 가지게 된다. 고분의 모양도 시기에 따라 차근차근 발달해 온 것이다. 백제가 서울 지역에서 건국한 이후 계속해서 이제 마한을 병합해 나가는 그런 발전을 거칩니다. 그런데 고고학적으로 분명히 백제의 세력권으로 들어간 지역에서는 기존의 토착 마한 세력의 문화가 전혀 발전하지 못하고 수도비 됩니다. 그리고 백제의 문물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오히려 5세기, 6세기 대 들면서 더욱더 발전하고 독자적인 그런 문화를 꽃피우기 때문에 도저히 그러한 상황은 백제의 지배 아래에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서 가장 화려한 유물이 출토된 반남면 신촌리 구호분. 금동관이 출토되어 수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곳이다.
왕관이란 주장과 화려하긴 하지만 순금관은 아니기 때문에 백제왕의 하사품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있었다. 그 금동관은 제작 당시에 내부는 튼튼한 동으로 하고 겉은 도금을 했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은 순금관과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순금관보다는 훨씬 견고하고 실용적인 관으로서 저는 순금관과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는 독자적인 정치체의 최고 수장, 즉 왕으로 불러도 무방한 그런 사람의 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촌리 구호분의 금동관은 영산강 지역의 정치적 성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유물이다. 이렇게 그 장식 붙이는데 고곡을 붙인 데가 있는데 만약 이 금동관이 백제의 양식이라면 백제왕의 하사품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다. 무료왕릉에서 출토된 왕관의 장식입니다. 물론 이 왕관 장식은 그 비단 모자의 좌우에 붙였을 거로 생각이 된 그런 장식인데 이 기본 장식의 구성은 여러 개의 비대칭의 가지가 튀어나오지만 이 구성의 기본 모티프는 인동화죠. 그리고 단순 인동화가 아니고 불꽃이 타오르는 모양으로 구성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고구려로 이어지는 그 화염형 그런 그 장식이죠. 불꽃무늬 장식에 인동화를 집어넣은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거기에 비해서 반남면 금동관은 화려하게 보이긴 하지만 굉장히 복잡하고 화려하게 보이긴 하지만은 그 기본 구성은 역시 그 인동화가 아니라 나선문이다. 나선문이라고 하는 것은 콤마 모양으로 생긴 고곡을 변형해서 한 장식이다. 그러면 기본 그 흐름이 본류가 다른 거죠. 두 개의 장식판으로 이루어진 백제와는 달리 나주 금동관은 세 개의 장식판을 사용하고 있다. 오히려 신라나 가야와 유사한 모양이다. 또한 관 끝에는 푸른색 보옥을 결합해 화려한 장식을 하는 등 백제와는 전혀 다른 양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 나주 금동관의 성격은 금동관 하나만 놓고 얘기한다는 것은 좀 무리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이 금동관을 낸 묘제가 백제 중앙의 묘제하고 다른 옹관묘의 발전형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 반출된 반출 유물들이 그 각종의 그 무기를 비롯해서 관장식 혹은 유리장식 그런 것 등등이 백제와는 좀 거리를 두고 있다. 말하자면은 백제에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세력으로까지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결국 반남면 금동관의 성격은 백제와 어느 정도 그 대립적인 혹은 자주적인 혹은 토착적인 성격을 가진 그러한 집단의 지도자, 즉 왕이 가질 수 있었던 그런 유물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느 잊혀진 왕국의 왕관. 결국 이 금동관의 존재는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자적인 세력을 유지하고 있던 한 왕국이 이곳에 있었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고분은 백제왕릉보다 더 크게 만들고 자신만의 문화를 꾸준히 유지시켜온 이름 모르는 영산강 옹관 왕국이 있었던 것이다. 백제가 지배하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시기에 백제와는 다른 그 어떤 잊혀진 왕국이 이곳에 있었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대형 옹관과 금동관을 사용했던 그 나라의 이름은 아직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는 조금 다르지만 우리 역사서에는 전혀 나와 있지 않은 신미제국이라는 이름이 중국 역사서에는 나타나 있습니다. 동이-마한 신미제국 견사조헌. 마한의 신미제국이 사신을 보내 조공을 했다. 이때가 서기 3세기 말입니다. 이곳 영산강 유역에는 신미제국이 존재했고 중국과의 독자적인 관계를 맺을 정도의 나라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옹관 고분이 시작되고 있던 3세기 말, 이미 이곳에 국가가 존재하고 있었다면 이 옹관 고분이 더욱 발달해서 전성기를 이루고 있던 5세기 무렵에는 어땠을까요? 이 대형 옹관 고분은 무려 300년가량 지속이 됩니다. 이 옹관 왕국이 성장하고 또 독자적인 세력을 가지게 된 배경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 지도를 한번 보시죠. 자, 이 영산강 하류는 이 100년 전만 하더라도 육지 깊숙이 들어온 바다였습니다. 이 옹관이 출토되는 이 지역의 고분들은 주로 이 바다와 물길 주변에 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영산강 유역에 이 강력한 정치체가 존재할 수 있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바다 아니었을까요? 나주 시내 영산포에는 주변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시설이 하나 있다. 뱃길을 밝히는 등대다. 도저히 배가 다닐 수 없는 얕은 영산강변에 왜 이런 등대 시설이 있는 것일까? 우리나라 유일의 내륙 등대인 이 시설은 1915년 일제시대 초에 만들어진 것이다. 조선시대 때, 그러니까 그 조운선이 들어 다닐 때는 이제 저 밑에가 영산창인데, 영산창에는 그 800섬을 선적할 수 있는 그런 그 초마선이 등장을 했었고, 이제 일제시대의 기록에 따르면은 이 수로를 따라서 약 한 200섬을 실을 수 있는 그런 그 배들이 여기에 정박할 수 있었다고 그럽니다. 일제시대만 해도 이곳은 번창한 선창이었다. 이곳 영산강 하류가 바다에서 육지로 바뀐 것은 불과 20년 전. 영산강 하구뚝이 완공되면서부터였다. 본래는 바다였던 것이다. 영산강 하구는 단순하게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만과 만 사이의 좁은 물목을 통해서 내부로 들어가면은 굉장히 큰 만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은 일종의 내해 인랜드 시가 되거든요. 이것은 바로 해상 호족들이 그 안에서 외부 세력의 간섭을 받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수군 세력을 독자적으로 키울 수가 있으면서 동시에 해양 방어 체제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많은 상인들이 그 주변 지역에 포진하면서 상업 활동도 할 수 있는 아주 경제적으로도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넓은 평야의 안쪽엔 바로 반남 고분군이 위치해 있다. 이 얕은 수로가 옛날엔 거대한 뱃길이었던 것이다. 이 옹관고분을 만든 그 세력 집단들이 아마 바다와 굉장히 관계가 깊은 어떤 해양 세력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바다를 통해서 그 다른 세계와 많이 그 교류를 하고 하는 그런 세력의 특징은 뭐냐면은 문화의 다양성을 보여준다고 하는 점이에요. 다양성, 어떤 획일성보다는 문화의 다양성, 이런 특징을 보여주거든요. 박물관에 들어서면 용도를 쉽게 짐작할 수 없는 낯선 모양의 토기들이 정리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전남 지역에서만 나타나고 있는 유물인데 광주 월계동 장고분에서 출토된 원통형 토기들이다. 아래가 뚫려 있기 때문에 장식용의 목적 외에는 거의 쓸모가 없는 것들이다. 그런데 이 유물은 일본 지역과 관련성이 깊다. 전남 지역의 원통형 토기와 일본의 토기는 그 형태가 매우 유사하다. 일본 나라현 부근의 고분. 작년에 발굴이 이루어진 이 고분에서는
무덤 주위에 한이와라 부르는 원통형 토기가 열을 지어 놓여 있다. 무덤 주위를 장식하는 토기로 사용된 것이다. 나주 반남고분에서 최고 수준의 유물이 출토된 신촌리 9호분. 99년에 이루어진 발굴에서는 이 고분의 주변에서 원통형 토기가 늘어서 있는 것이 확인이 됐다. 그 매장된 옹간묘 주변에서 소위 이 원통형 토기가 열을 이루는 것이 이제 새로 발견됐는데요. 그 원통형 토기가 열을 이루고 있는 것은 바로 일본의 전방 후원분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이 이제 일제시대 때는 밝히지는 못했는데요. 그것이 발견됨으로써 이 신촌리 9호분 단계의 이 주체 세력들이 일본과의 어떤 문화적인 교류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산강 옹관고분의 주인들은 일본 열도와 활발한 해상 교류를 하던 집단이었다. 주로 일본의 큐슈 지역과 바다를 통한 무역을 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넓은 나주 평야의 풍부한 생산력과 국제 해상 활동이 영산강 옹관 왕국이 어디에도 흡수되지 않고 장기간 존속할 수 있었던 힘이었던 것이다. 이곳 영산강 유역에 돌로 방을 만드는 백제와 같은 양식의 석실묘가 등장을 했군요. 그동안 독자적인 문화를 굳게 지켜오던 이곳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옹관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는지 이 석실묘 안에 옹관이 들어있군요. 자, 이게 뭘까요? 자, 이 고분에서 출토된 이 모자를 장식하는 은으로 만든 관식입니다. 옹관 고분 사회 몰락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그런 유물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중국 쪽의 기록인데 군신강의 식관이 은화. 이 백제 관리는 진홍색 옷을 입고 관에는 은꽃을 장식을 한다. 바로 이 은으로 만든 꽃이 백제 관리의 모자를 장식하던 것입니다. 이런 백제 관리가 영산강 유역의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 전남 지역의 은으로 만든 꽃이 이 무덤에서 발견될 무렵 대형 옹관은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백제 관리가 파견되고 이 영산강의 옹관 왕국이 멸망한 시기는 언제일까요? 왕성하던 옹관묘의 전통에 금이 가기 시작한 곳은 나주시 세지면 송제리. 칡덩쿨이 우거진 이곳엔 지금까지의 옹관 고분과는 전혀 다른 고분이 있다. 조그만 구멍으로 들어가면 이곳에 옹관 왕국 몰락의 흔적이 있다. 흙을 쌓고 옹관을 안치하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석실묘다. 최초로 등장하는 이 지역에서 등장하는 석실분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이 지역에서? 예, 이 지역에서요. 이 지역에서 최초로 반남 고분이 옹관 고분으로 있다가 그 반남의 주변 지역에 이 송제리에서 최초로 석실이 등장하고 이게 이제 이러한 그 석실에 대한 정보들이 주변으로 확산되면서 그래서 뭐 한평이라든가 광주라든가 또는 뭐 해남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이제 각각 석실분이 등장합니다. 그 시기에 맞춰서 역시 전방 후원분에 대한 정보도 아마 맞춰서 같이 들었던 걸로 생각되고요. 그래서 같이 등장하는 걸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옹관묘가 아닌 새로운 무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은 옹관 왕국이 흔들리고 있었다는 증거다.
일본식 무덤인 전방 후원형 고분. 이것도 역시 석실묘다. 이 영산강 유역 집단이 6세기 전반까지 유지하고 있던 나름대로의 어떤 독자적인 정치적인 힘이라든지 경제적인 힘을 그 백제라는 완전한 국가체가 이제 압박을 해오면서 영산강 유역 집단이 살아나가는 앞으로의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그 과정에서 나타난 산물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주체적인 힘을 유지를 하면서 백제와 가야 또는 주변 국가, 그러니까 일본 열도와 다각적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어느 한 팀, 그러니까 백제라든지 그 가야에 종속되지 않는 그런 어떤 역학 관계를 이용해서 나름대로 살아남고자 한 그런 전략이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나주 보감리 고분군엔 완전한 백제식 석실묘가 만들어졌다. 더 이상 옹관은 사용되지 않고 두 곳의 석실묘에서 은제 모자 장식이 발굴됐다. 다른 백제 지역에서 출토된 것과 동일한 것이었다. 이것은 이제 6품 이상 고위 관료만이 이렇게 장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백제 관등제가 이미 정해졌고 그런 체계가 있는 상태에서 영산강 유역에 이런 은제 관식이 나타난다는 것은 백제가 실시한 지방 조직이라든지 지방 편제에 포함이 됐다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는 거죠. 옹관 왕국의 중심이던 나주 반남면은 결국 백제의 반나부리현이란 한 영토로 편입됐다. 그리고 옹관도 완전히 사라졌다. 문헌적으로나 또는 고고학적으로나 합치되는 시점은 다시 말씀드려서 백제의 지방 체제로 완전히 통합되는 것은 6세기 중반경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백제가 사비로 천도한 이후에 영산강 유역은 백제의 한 지방으로 편제가 되고 통치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서울에서 공주로, 공주에서 부여로 천도한 백제는 6세기 중반 이곳 영산강 유역을 완전 장악했다. 그리고 옹관의 역사는 어둠 속으로 사라져 잊혀졌다. 그리고 1500년이 지난 오늘날 다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금동관을 쓰고 전남 영산강 유역을 다스리던 나라, 그 나라는 대형 옹관의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는 백제가 번성하던 시기에도 한반도에서 가장 독자적인 문화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역사는 이 영산강의 옹관 왕국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땅속에서 드러나는 이 거대한 옹관이 이곳이 백제가 아닌 그 어떤 국가가 오랫동안 존재하고 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잊혀진 역사가 하나둘 땅속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역사를 새롭게 밝혀내는 일을 이제 시작돼야 함을 이 거대 옹관이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